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갈 데도 없잖아. 제가 키운 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저를 쓸모없는 물건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사위 태호의 말이었어요. 메인 접시는 크림톤으로, 라벤더 향초 준비하고 아이 간식은 설탕 줄여서 만들어주세요. 한때 회사 전체를 이끌었던 제가 이제는 접시 색깔까지 지시받는 신세가 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직원 80명을 거느린 식품회사의 당당한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과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모든 걸 잃었죠. 이제는 딸 집에서 살면서 명절 때마다 몇십 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끝일까요? 한때 기업을 이끌었던 제가 정말 이대로 무너져 버릴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리를 되찾아가는 진짜 승부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창고를 정리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버려도 되죠? 태호가 손에 든 건 제 낡은 명패였습니다. 한빛식품 대표이사 윤명화라고 새겨진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그건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는데 태호는 이미 그 명패를 쓰레기 봉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옆에는 회사 파산 때 찍혔던 빨간 압류 도장도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명패는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의 증거였고 80명 직원들과 함께했던 치열한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그냥 버릴 쓰레기였을 뿐이죠. 은지야. 딸을 불렀지만 은지는 제게 관심도 없었어요. 손에 든 종이를 저에게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야. 50명 분량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줘. 체크리스트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빼곡하게 적힌 음식 목록들, 잡채, 갈비찜, 나물 12가지, 전 8종류, 국물 요리 3가지. 마치 대형 식당의 메뉴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50명이나 와? 친정 쪽 20명, 태호 씨 쪽 30명이야. 작년보다 늘었네. 은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50명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쓰레기 봉지 속 명패를 다시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제 손을 막았어요. 어머니,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냥 버리죠. 더러워졌다고요? 제 인생의 흔적이 더럽다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명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때 졸린 눈을 비비며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청소해요? 7살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 눈에는 할머니가 항상 청소하고 요리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겠죠. 응, 할머니가 할 일이 많구나. 제가 대답하자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그림 그려줄까요? 할머니 그림이요. 할머니 그림? 네,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이요. 하늘이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웃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쓰레기 봉지를 다시 뒤졌습니다. 다행히 명패는 겉면만 조금 더러워져 있을 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닦아서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태호가 찌푸린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또 모으세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매달린다고요? 제가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저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당당한 자리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작은 명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제가 다시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정말 이대로 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꺼질 새도 없이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좌석표 확인해봐. 은지가 내민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A사 용지에 깔끔하게 그려진 좌석 배치도, 원형 테이블 4개에 앉을 50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 쪽 어른들, 태원의 친척들,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 옆에는 테이블 번호 대신 빨간색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어요. 그 화살표를 따라가니 서빙 동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자리는 어디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은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음식 나르고 설거지 하셔야 하잖아. 앉아서 드실 시간 없을걸?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50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과 식탁 사이를 뛰어다니며 서빙이나 하라는 거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어머니,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효율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음식이 식고 빈 그릇도 치울 수 없고요. 그럼 손님들이 불편하시잖아요. 효율성이라고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 취급하는 거군요. 태호는 계속해서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인 접시는 크림톤으로 준비하시고 라벤더 향초도 각 테이블마다 배치해 주세요. 아이들 간식은 설탕 줄여서 만들어 주시고요. 향초까지? 네,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음식 나올 때마다 접시 온도도 체크해 주세요. 미지근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호텔 직원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호텔 직원도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받지는 않을 거예요. 태호 씨, 그래도 엄마가. 은지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호의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 좌석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성스럽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멀리서 오는 친척들을 위해서는 어른 좌석, 아이 좌석이라고 따로 표시까지 해뒀더군요. 그런데 오직 저만 그 따뜻한 자리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지? 은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명이 앉을 의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어느 자리도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예전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했던 회식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항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에 귀 기울였고 제 농담에 웃어줬죠. 제가 건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딸이 만든 좌석표에서조차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슬퍼해요? 슬프지 않아, 하늘아. 거짓말. 할머니 눈에 눈물 있어.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제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7살짜리 손주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네요. 할머니, 명절 때 할머니도 같이 앉아서 먹어요. 하늘아, 할머니는 음식 만드는 게 더 재미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따뜻한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나타나서
하늘이를 데려갔어요. 하늘아, 할머니 일하시니까 방해하면 안 돼. 일하시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그 좌석표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화살표와 서빙 동선이라는 글자가 제 심장의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저에게 자리가 있기나 한 걸까요?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정말 있긴 한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장혜나라는 이름이 떴어요. 한때 제 회사 법무를 담당했던 법무사였죠. 그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해나야? 사장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장혜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수없이 통화했지만 이렇게 조심스러운 톤은 처음이었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병원 담당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재 회장님 관련해서요. 박성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 회장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해 주신 분이었어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제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였죠. 하지만 제 회사가 망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었는데 박성재 회장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사장님, 이건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면담을 요청하신 거거든요. 면담? 네, 성재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혜나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아직 비공개 사항이래요. 비공개 사항?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재 회장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게 있다고요? 회사가 망한 뒤로는 제가 그분께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연락도 안 했는데 사장님, 괜찮으시면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응, 알겠어.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성재 회장님. 그분은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빛식품을 시작할 때 다른 투자자들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코웃음 쳤지만 성재 회장님만은 달랐어요. 명화야, 너는 사람을 먹이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그때 그분은 제게 첫 투자금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음식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야. 사람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이고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야. 너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죠. 동업자의 배신과 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회사를 망친 건 제 책임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재 회장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혹시 마지막까지 실망하셨을까? 다음날 오후 장혜나의 법무사 사무실에 갔을 때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명화 씨시죠? 저는 메디센터 병원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재 회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봉투는 좀 더 두꺼웠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윤명화 씨께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만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성재 회장님의 친숙한 필체가 보였어요. 명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글씨가 흐려져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너희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봐라. 그리고 기억해라.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숨긴 거다. 잠시 숨긴 거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정 문서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명화야, 신탁 서류다. 자세한 건 해나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런데 명심해라. 때가 올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신탁 서류. 저는 장애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이건. 장애나가 서류를 펼치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성재 회장님께서 호텔 지분 일부를 신탁으로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지정하셨고요. 호텔 지분? 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상속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대외적으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성재 회장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재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물을 남기셨다고요? 아직도 저를 믿어주셨다고요? 사장님, 일단 서류만 받아두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박성재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숨긴 거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집에 들어서니 태호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내일 장보기 목록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성재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 밤 저는 성재 회장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그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장애나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메디센터 병원 VIP 병동 깊숙한 곳, 평소라면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낼 그런 곳이었어요.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박성재 회장님께서 특별히 남겨주신 메시지예요. 장애나가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조용한 면회실이었어요. 큰 모니터 하나와 간단한 소파, 그리고 테이블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숙연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윤명아 씨,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더니 모니터를 켰어요. 성재 회장님께서 직접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오직 윤명아 씨만을 위한 메시지예요. 화면이 켜지자 그분의 모습이 보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화야.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편지는 잘 받았을 거야. 성재 회장님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호텔 지분을 내게 맡기는 이유와 방법을 말이야. 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고요? 명화야, 호텔은 식품업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책임지는 일이거든. 조식부터 저녁 만찬까지 모든 순간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어. 성재 회장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너는 원가 관리에 뛰어나고 식자재 조달에 경험이 있어. 그게 호텔 운영의 핵심이야.
식음료 부서가 호텔 수익의 40%를 좌우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를 택하신 거였군요. 지금 그 호텔에는 최상규라는 운영 총괄이 있어. 실무에 밝은 사람이야. 그리고 박태준이라는 젊은 전략실 직원도 있고 둘 다 내 편이 될 거다. 최상규, 박태준. 저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명화야,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소송이 끝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다.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상속녀 이런 식으로 말이야. 화면 속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때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호텔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관계를 쌓아두고 무엇보다 경영 철학을 확고히 해둬야 한다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화면에 대고 물었어요. 컨설턴트 신분으로 미리 그 호텔에 들어가 봐. 상규와 태준이 도울 거야. 외부에는 절대 비밀로 하고 말이야. 컨설턴트 신분이라고요? 그리고 명화야,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호텔 직원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몇몇은 너를 시험해 볼 거다. 이 여자가 진짜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야. 성재 회장님이 잠시 기침을 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강점은 현장 경험이야. 사무실에서만 일해본 사람들과는 달라. 직원 한 명 한 명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소송이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어야 해. 그때까지 너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호텔의 모든 부서를 이해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놔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성재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명화야,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때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동업자의 배신과 불공정한 거래, 그런 걸로 무너진 거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좋은 직원들이 있고 법적 보호막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는 경험이 있잖아.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런 거였죠. 명화야, 당당해져라. 네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리고 언젠가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는 날이 올 거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성재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렸어요. 때가 되면 주저하지 마라.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야. 화면이 꺼지자 면회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명화 씨, 이제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비밀이에요. 소송이 언제 끝나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재 회장님의 유언이 명확하니까 결국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나가 덧붙였어요. 사장님, 일단 서류만 받아두시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 회장님께서 평생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하신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회장님 말씀으론 윤명화 씨가 진짜 사업가라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업가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 흘렀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저는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재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셨던 거네요. 사장님, 일단 서명은 보류하세요. 장애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호텔 지분이라고요? 저에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기신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일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호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내일부터 명절 장보기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는 다 되셨죠? 응, 알겠어. 저는 가방 속 서류를 꽁꽁 숨기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미리 연락드려야 하니까 연락처 정리해 주세요. 50명분 자리 배치도 다시 확인하시고요. 50명의 자리 배치. 그 중에 제 자리는 없다는 걸 태호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아니라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성재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거다. 정말 그럴까요? 저에게 정말 다시 기회가 올까요? 그날 밤 저는 성재 회장님의 영상을 다시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절대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태호와 은지 앞에서도, 온 세상 앞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어요. 언젠가 때가 올 때까지 말이에요. 성재 회장님의 말씀대로 컨설턴트 신분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장애나가 모든 걸 준비해 뒀어요. 가짜 이력서, 컨설팅 계약서, 심지어 명함까지 말이죠.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호텔 운영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턴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프라임 호텔,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38층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 이런 곳에서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윤명화 컨설턴트님이시죠?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최상규입니다. 운영총괄을 맡고 있어요. 박성재 회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상규, 성재 회장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호텔 전체를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상규의 안내를 받아 호텔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레스토랑, 바, 연회장,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주방까지 말이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식자재 보관 상태가 좋네요. 그런데 이 냉장고 온도 설정이. 어떻게 그걸 아시죠? 주방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제가 예전에 식품업계에서 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맞아요. 이 냉장고 온도가 조금 높아서 고민이었는데, 순간 저는 예전에 그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식자재, 원가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건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 식자재 주문량을 보니까 매주 15% 정도 남는 것 같은데요. 최상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한눈에 보시죠? 맞아요. 정확히 15.2%예요. 재고 회전율을 높이시면 원가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컨설턴트답게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까요? 박태준 씨도 소개해 드릴게요. 최상규가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전략실 박태준입니다. 박태준. 성재 회장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사람이네요. 태준 씨, 컨설턴트님께서 주방 원가를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죠? 박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젊은 사람답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고 회전율, 식자재 주문 주기, 메뉴 구성 최적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마치 예전에 제 직원들에게 설명하던 것처럼 말이죠. 대단하세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다른 부서도 둘러보실까요? 최상규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우스키핑 부서에서는 청소 동선과 용품 사용량을 체크했고,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고객 대응 매뉴얼을 검토했어요. 곳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개선점들이 보였습니다.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짚어주시다니. 최상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호텔업이 생각보다 식품업과 비슷한 면이 많네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임시로 마련해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박태준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컨설턴트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정말 컨설턴트시기만 한 건가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무슨 뜻이죠? 아니에요. 그냥 워낙 호텔 운영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마치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신 것 같달까요? 아, 제가 여러 업계를 경험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박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저는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벌써 의심받는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태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하루 종일 안 계시던데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요? 혹시 또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신 건 아니죠?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제가 오늘 한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어머니, 집안일도 밀려 있는데 너무 자주 나다니시면 안 되죠.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요. 태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고 우울해졌을 텐데 오늘은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존경과 인정이 담긴 그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하늘이가 제 품에 안기며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일하는 곳에 갔다 왔어. 할머니도 일해요? 응, 할머니도 일해.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그림 다시 그려줄게요. 일하는 할머니 그림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최상규와 박태준의 신뢰하는 눈빛, 직원들의 감탄하는 목소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제 전문성. 혹시 정말로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걸까요? 성재 회장님 말씀처럼 저는 정말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거죠.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까지 다 반짝반짝 닦아내야 해요. 태호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 다음은 부엌 정리. 어젯밤 설거지를 다 했지만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모든 걸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침에 연어 샐러드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엔 연어 카나페로 바꿔주시고요. 태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추가 주문을 했어요. 마치 호텔 룸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연어?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마트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오거든요. 친구들이 온다고? 어제까지 그런 말 없었는데? 몇 명이나 와? 한 7명 정도요.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준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라고요? 7명 분량의 연어 카나페가 간단한 거라고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나갔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연어를 사면서 계산해 보니 오늘 하루 식비가 2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이 예전에 제가 회사 운영할 때 하루 사무용품비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안 식비가 되어버렸네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연어 손질, 야채 준비, 빵 자르기, 소스 만들기. 손이 쉴 새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빨래도 돌리고 거실 청소기도 돌리고 화분에 물도 줘야 했습니다. 엄마, 바닥 물걸레질도 해줘. 친구들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은지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또 일을 추가했어요.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요리는 나중에 하고 청소부터 해.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바닥이야. 저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물걸레를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문득 어제 호텔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이맘때 저는 호텔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지금은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요? 바닥 청소를 마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을 때 가스레인지 위에 소스가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냄새 나잖아요. 태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바닥 청소하느라 하나씩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하나씩 하라고요? 당신들이 동시에 여러 개를 시켜놓고 하나씩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타버린 소스를 버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집안일이 끝났어요. 이제 호텔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도 밀리고 있는데 금방 올게.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호텔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아침 내내 집안일을 하느라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에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호텔에 가도 될까요? 호텔 화장실에서 급하게 머리를 빗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두 개의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사람,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저일까요? 컨설턴트님 오셨군요. 최상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제 말씀해주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봤는데 정말 15% 절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고객 서비스 부분을 점검해 보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상규를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명이 올 텐데 연어 카나페 준비는 언제 하죠? 설거지는 또 언제 하고요?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또 태호가 뭐라고 할 거예요. 컨설턴트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박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왔어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벌써 퇴근해 있었어요. 엄마, 연어 카나페 준비 어떻게 돼가? 지금 할게. 지금 손님들 6시에 온다는데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나? 6시라고요? 태호는 분명히 저녁이라고 했는데? 태호 씨가 저녁이라고 했는데 저녁 6시가 저녁 아니야? 엄마, 요즘 정신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연어 손질, 카나페 만들기, 테이블 세팅까지.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1시간 30분밖에 없었어요.
정신없이 요리를 하는데 하늘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보여줄래? 할머니 일하는 그림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림 속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걸레를, 다른 손에는 접시를 들고 있었죠. 이게 하늘이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인가요? 항상 청소하고 요리만 하는 사람? 예뻐요? 하늘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응, 예뻐. 고마워. 저는 그 그림을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보려고요. 손님들이 도착하고 저녁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연어 카나페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저는 칭찬받는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호텔에서는 인정받는 컨설턴트,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사 도우미. 이 극단적인 차이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앞치마와 고무장갑의 할머니. 언젠가 하늘이가 다른 그림을 그려줄 날이 올까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할머니의 그림을 말이에요. 다음날 오후 장애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고요. 장애나의 사무실에 가니 커피와 함께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잠 못 주무세요? 응, 조금. 호텔 일은 어떠세요? 적응하셨어요? 그건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장애나가 빙그레 웃더니 말했어요. 그런 문제는 집이겠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들을 쏟아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집안일, 좌석표에서 제외된 일, 태호의 세세한 지시들, 그리고 이중생활의 피로감까지. 장애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 사장님,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뭐가 코미디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호텔 운영 총괄이랑 전략 회의하시고, 저녁에는 연어 카나페 만드시고, 이거 드라마 소재감인데요. 장애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생각해보니 우스운 상황이긴 했네요. 그런데 사장님, 진짜 문제는 다른 거예요. 뭐? 지금 사장님이 의뢰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시다는 거요. 의뢰 계약서? 그 체크리스트 말이에요. 몇십 명 분량 음식 준비, 좌석표에서 제외, 서빙 동선 표시. 이거 완전히 의뢰 계약서잖아요. 장애나가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언제까지 가사과장 할 거예요? 아니, 가사과장도 월급은 받는데 사장님은 월급도 없잖아요. 가사과장이라는 표현에 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나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물론 있죠. 단계적으로 하면 돼요. 장애나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NDA부터 챙기세요. NDA? 비밀유지서약서요. 호텔 관련해서 절대 비밀이 새면 안 되니까 사장님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재판 스케줄을 계속 체크해야 하고요.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장애나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론 대응이에요.
언론 대응?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호텔 의장으로 나타나시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신비의 여성 의장 이런 기사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스토리를 만들어 두셔야 해요. 어떻게 질문받을 것인지,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애나가 세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조용히, 정확히, 크게. 무슨 뜻이야?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정확히 나타나서 크게 보여주시라는 뜻이에요. 크게 보여준다는 게 사장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80명 직원 이끌었던 그 능력,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그 정신력, 그런 걸 말이에요. 장혜나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해나야,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 왜요? 너무 오래 이런 생활을 했잖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장혜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며칠 전에 호텔에서 뭐 하셨어요? 15% 원가 절감 방안 제시하시고 직원들한테 인정받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장님의 실력이에요. 몇 년 동안 집안일만 하셨어도 그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정말 그럴까? 확실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뭐?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올 때까지는 참으셔야 해요. 장혜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집에서 태호 씨나 은지 씨 앞에서 절대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완벽하게 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알겠어. 그리고 사장님, 휴대폰도 조심하세요. 휴대폰? 요즘 가족 카톡방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고 보니 최근 가족 카톡방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명절 준비 관련해서 온갖 지시사항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니 장혜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엄마, 김치 더 담가줘. 어머니, 저는 몇 종류 하실 거예요? 엄마, 떡은 언제 사? 완전 지시사항 폭탄이네요. 매일 이래. 사장님, 이거 답장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너무 똑똑하게 대답하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알겠어. 응, 이 정도로만 답장하세요. 괜히 길게 쓰시면 엄마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장혜나의 조언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나야,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사장님, 이미 몇 년을 참으셨는데 며칠 더 못 참으실까요? 그리고 그 며칠이 사장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장혜나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몇 년을 참았는데 며칠 더 참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해나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정말 확실한 거야? 이 모든 게 꿈 같은 이야기 아니야? 장혜나가 빙그레 웃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법원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재판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성재 회장님의 유언이 워낙 명확해서 며칠 내로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변호사 말로는 승소 확률이 95%래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길어질 이유가 없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날이 오는 거군요.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장혜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비됐어.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장혜나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조용히, 정확히, 크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태호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손님이 좀 더 늘었어요. 얼마나? 65명 정도요. 65명이라고요?
지난번보다 15명이나 더 늘었다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많아져? 은지 직장 동료들도 몇 명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제 대학 동기들도 가족들과 함께 온다고 해서요. 은지의 직장 동료까지요? 이제는 명절이 아니라 파티를 여는 건가요? 65명 음식을 혼자 어떻게 준비해? 어머니께서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태호가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내밀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목록이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나물 15가지, 전 12종류, 국물 요리 5가지, 그리고 디저트까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플레이팅도 좀 더 예쁘게 해주세요. 사진 찍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플레이팅까지요? 이제는 제가 요리사인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접시도 바꿔주세요. 일회용 말고 도자기로요. 도자기? 65명분 도자기를 어떻게 구해? 사시면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리고 이번에는 좌석 배치도 신경 써줘. VIP석이랑 일반석을 구분해서 말이야. VIP석이라고요?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뭔가요? VIP가 누구야? 태호 씨 상사분들이랑 제 팀장님들이요. 좀 더 좋은 자리에 앉혀드려야 해요.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혼자 다 준비하라고요? 은지야, 이번에는 너도 좀 도와줘. 엄마, 나는 손님 응대해야 하잖아. 그리고 태호 씨랑 같이 호스트 역할 해야 하고. 호스트 역할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요리하는 기계인가요? 그럼 설거지라도. 엄마, 설거지 소리 나면 분위기 깨지잖아. 그냥 엄마가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하라고요. 65명 분량의 설거지를 조용히 하라고요. 그때 태호가 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는 옷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옷? 네, 검은색 정장 같은 걸로요.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말이에요. 전문적으로요? 무슨 전문가 말이에요? 서빙할 때 모습이 사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정하게 입으시라는 뜻이에요. 서빙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온다고요? 저는 배경 소품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태호야, 그런데 나는 언제 앉아서 먹어? 어머니가 앉아서 드실 시간이 있을까요? 65명이나 되는데. 그럼 나는 아예 안 먹는 거야? 태호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부엌에서 중간중간 드시면 되잖아요. 굳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 굳이 앉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은지야, 나도 가족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가 앉아 계시면 누가 음식 나르고 설거지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제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생각인가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은지가 잠시 멈춰선 뒤 말했어요. 엄마는 갈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갈 데가 없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 없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이런 거라도 하라고요? 태호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은지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안일 정도는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른 일 하실 수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경력도 끊어졌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요? 경력이 끊어졌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에서 직원들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했을 때 감탄하던 표정들, 최상규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여기서는 갈 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엄마, 화내지 마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생각해서라고요? 우리가 엄마를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이 살면서 도와드리는 건데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이냐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지난 몇 년간 참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순간, 좌석표에서 제외된 순간, 서빙 동선으로 표시된 순간, 그리고 지금 갈 데도 없다는 말까지. 태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접시 각도도 신경 써주세요. 12시 방향으로 맞춰서 놓으시고 냅킨도 삼각형으로 접어서 말이에요. 접시 각도까지요? 그리고 음식 나올 때마다 온도 체크도 해주시고요. 미지근하면 손님들이 실망하실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네, 알겠어요. 태호와 은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갈 데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문득 성재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혜나의 말도 떠올랐어요. 조용히, 정확히, 크게.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성재 회장님의 편지와 신탁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하늘이가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의 그림.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곧 호텔의 의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갈 데도 없잖아.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라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서 옷 몇 벌을 넣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정장, 흰 블라우스, 그리고 평상복 몇 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방 맨 아래쪽에는 그 소중한 명패를 넣었어요. 한빛식품 대표이사 윤명화라고 적힌 제 정체성의 증거를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가 그린 그림도 함께 넣었습니다.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 그림. 언젠가 하늘이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재 회장님의 편지와 신탁 서류도 빼놓을 수 없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다 챙기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최상규에게 메일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상규 씨, 윤명아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호텔에 가겠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태준 씨에게도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임원 회의실을 예약해 두시면 좋겠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장혜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정확히, 크게. 지금까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내일부터는 정확히, 그리고 크게 행동할 차례였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은지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니 딸이 자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렸지만 돌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는 갈 데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말로는 안 되겠어요. 직접 보여줘야겠어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가족 카톡방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와 있었어요. 엄마, 내일 새벽에 장 보러 가. 65명 분량 확실히 체크하시고 어머니 도자기 접시도 빠뜨리지 마세요. 엄마, 디저트는 뭘로 할 거야?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이면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요. 휴대폰 알람을 확인해 보니 명절 당일 새벽 장복이라고 설정되어 있었어요. 매번 반복되는 그 알람이었죠.
저는 그 알람을 껐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가방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기고 저는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일들을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최상규를 만나고 박태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제가 상상하는 대로 될까요? 새벽 5시가 되자 평소대로 몸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몇 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시 30분, 6시, 6시 30분. 시간이 흘러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7시가 되자 태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절 당일이라 회사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곧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아침 준비 안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늦게 일어날게. 늦게요? 오늘 65명 분량 준비해야 하는데? 알겠어. 조금만 더 쉴게. 태호가 문 밖에서 뭔가 중얼거리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8시가 되자 이번에는 은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손님들 10시부터 오기 시작한다고 했잖아. 준비해야지. 응. 그리고 VIP석 준비도 확실히 해줘. 응. 은지도 거실로 나가고 제 방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일어나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집안일만 하던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 달라질 거예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외출 준비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소중한 명패를 가방에 넣고 성재 회장님의 편지도 확인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숨긴 거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9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동안 제가 살았던 공간이 보였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65명의 설거지를 하고 갈 데도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곳이요. 하지만 이제는 갈 데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최상규에게서 온 답장을 확인했어요. 컨설턴트님, 회의실 예약해 뒀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태준 씨도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에 없던 떨림을 느꼈어요. 긴장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로비에서 최상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컨설턴트님,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시네요. 어떻게요? 더 당당해 보이세요. 당당하다고요.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회의실로 갈까요? 네, 가죠. 엘리베이터에서 최상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신가요? 갑자기 임원 회의실을 달라고 하시고, 상규 씨,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38층에 멈췄어요.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우리 왔어. 어? 아직 음식 준비 안 했네? 친구들이 텅 빈 식탁을 보며 당황했어요. 은지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엄마, 엄마? 엄마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평소와 뭔가 달랐죠. 엄마 가방이 없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태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안 보이신다는 연락을 받고 집 앞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온 거였어요. 은지야, 손님들 왔다며? 어머니는? 그게 엄마가 없어. 가방 들고 어디 간 것 같아. 가방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은지야, 우리 왔어. 아직 음식 준비 안 했네? 친구들이 텅 빈 식탁을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봐요. 금방 오실 거예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10시가 되자 태호의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최대호 음식은 어디 있어? 어머니가 준비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럼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집안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11시, 12시, 1시. 시간이 흘러도 윤명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지야,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은지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전화가 꺼져 있어. 왜 전화를 꺼? 그 사이 손님들은 점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배고픈데 언제 먹어요? 아이들이 계속 보채는데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은지와 태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태호 씨, 어떻게 하지? 일단 치킨이라도 시킬까? 65명분 치킨을 어떻게 시켜? 하늘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가 잠깐 볼일 보러 가셨대.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후 2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우리 먼저 갈게.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태호야, 어머니 연락되면 전화해. 걱정되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집안은 썰렁해졌어요. 은지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도대체 엄마 어디 간 거야? 병원에라도 간 건 아닐까?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왜 전화를 꺼? 태호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냥. 어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 엄마는 원래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호텔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8층 임원 회의실은 좀 조용했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이 사진들만 쓰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컨설턴트님이 왜 여기를? 최상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때 박태준도 들어왔어요. 컨설턴트님.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시네요. 어떻게? 더 당당해 보이세요. 그리고 옷차림도. 박태준이 제 검은색 정장을 보며 말했어요. 마치 임원 같으세요. 임원 같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상규 씨, 태준 씨, 앉으세요. 저는 회의용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먼저 지금까지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최상규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건가요? 박태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예정이에요. 더 가까워진다는 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이 서류들을 보시겠어요? 성재 회장님의 편지, 신탁 서류, 그리고 법원 공문까지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최상규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죠? 성재 회장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호텔 지분 신탁 문서고요. 박태준이 법원 공문을 집어들었어요. 재판, 판결이 나왔네요. 승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났어요. 박성재 회장님의 유언이 너무 명확해서 며칠 만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 호텔의 새로운 의장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상규가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의장님, 박태준도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몰라 뵙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부러 숨겼던 거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컨설턴트로 일한 건 이 호텔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박성재 회장님의 당부이기도 했고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직접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상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의장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뢰를...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호텔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의장님. 두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어요. 잠깐 제 휴대폰을 다시 켜보니 은지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야? 손님들 다 왔는데 음식이 없어. 빨리 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규 씨, 태준 씨,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보죠. 저는 회의실 한쪽 벽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에요. 최상규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의장님, 지금 바로요? 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성재 회장님의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어요. 성재 회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따로 녹화해 두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태준이 서둘러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곧 대형 스크린에 성재 회장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라임 호텔의 모든 직원 여러분, 박성재입니다. 화면 속 회장님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윤명화 이분이 앞으로 우리 호텔을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명화 씨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서비스의 본질을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명화 씨의 경험이 만나면 우리 호텔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상규 씨, 지금 전 직원 비상소집 가능한가요? 네, 의장님. 30분이면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과 주요 주주들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박태준이 바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호텔 대강당에는 8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부서장들부터 신입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윤명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새로운 의장입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컨설턴트 신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주방팀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식자재 관리와 원가 절감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컨설턴트가 바로 저입니다. 주방장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우스키핑 팀 여러분, 청소 동선 최적화를 논의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하우스키핑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호텔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텔이에요. 여러분의 웃음과 서비스, 그리고 노하우가 바로 우리 호텔의 진짜 자산입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식품회사를 운영했습니다. 8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먹이는 일, 사람을 재우게 하는 일,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어요. 첫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매월 부서별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교육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 호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어요. 셋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제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텔을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그동안 컨설턴트로 일하시면서 우리 호텔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셨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문제점보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수직적 소통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먼저 식음료 부문 혁신입니다. 현재 우리 호텔 수익의 40%를 차지하는 이 부문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숫자에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음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서비스 말이에요. 직원 복지도 개선하겠습니다. 휴게 공간 확충, 직원 식당 메뉴 개선,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에요. 이제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구심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부서장이 일어섰어요. 의장님, 저희가 그동안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조금 지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어요. 박성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호텔은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곳이라고요. 이 정신을 잊지 말고 함께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 가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의장님,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최상규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의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원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박태준도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의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장혜나 씨가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정말 어디야? 연락해줘. 걱정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딱 바뀔 시간이었어요. 오후 4시 저는 호텔 최고층에 있는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어요. 이제 가족들과 진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상규 씨,
프라이빗 룸 하나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딸과 사위를 만나야 해서요. 네, 의장님. 몇 시쯤으로 해드릴까요? 지금 연락해서 30분 후에 오라고 할게요.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연락 안 되고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프라임 호텔에 있어. 38층 스카이 라운지로 와. 호텔, 엄마가 뭐하러 그런 데 있어? 와서 얘기하자. 태호도 같이 와. 엄마,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손님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30분 후에 만나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은지와 태호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조하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이런 비싼 호텔에서 뭐해? 은지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앉아. 저는 테이블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호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성재 회장님의 편지, 신탁 문서, 그리고 오늘 받은 의장 임명장까지. 이것부터 봐. 성재 회장님의 편지를 은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은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딸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다음 건 이거야. 신탁 문서를 내밀었어요. 태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호텔 지분 신탁 문서잖아요.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맞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의장 임명장을 마지막으로 내밀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이 호텔의 의장이야. 그 순간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정말이야. 태호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태호를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앉아, 태호야. 어머니. 아니, 의장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그것은 지난 3년간 제가 딸 집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의 내역이었어요. 생활비, 식비, 각종 행사비, 심지어 태호 친구들 접대비까지 몇 천만 원을 썼어.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몇 천만 원이나 쓴 거야? 맞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중단돼. 뭐? 태호가 당황했어요. 집도, 차도, 생활비도 모두 너희가 책임져야 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책임져. 은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일하면 되지. 하지만 엄마 도움 없이는. 은지야.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34살이야. 태호는 36살이고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존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는 나를 갈 데 없는 사람으로 봤잖아.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라고 말했잖아.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 가게의 현황이야. 대출은 너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생활비 대부분을 내가 지원해 왔지. 어떻게 그걸? 3년간 생활비, 각종 행사비, 명절 준비비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이야.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맞아. 그런데 이 지원이 이제 중단돼. 너희 월급으로 생활해야 해. 하지만 은지야, 너희 월급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다만 지금처럼 호화롭게는 못 살겠지. 하지만 엄마, 은지야, 나도 한때는 80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졌던 사람이야. 실패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졌어. 너희도 이제 책임질 때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물론 완전히 내팽개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첫째,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네. 둘째, 하늘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분간은 할머니와 지내는 게 좋겠어.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를 왜? 너희가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까지 신경 쓰기 힘들지 않겠어? 하늘이도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는 게 좋고 둘 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셋째, 정말로 반성하고 변하겠다면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특혜는 없어. 기회라는 게 너희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경기 침체로 모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태호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은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룹이니까 상황이 비슷하겠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 보는 게 어때? 우리 호텔 직업 전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의 내역이야. 3년간 지원받은 8천만 원, 이자 없이 10년 분할로 갚으면 돼.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각자 분담해서 준비해. 나 혼자 수십 명 음식 준비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태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의장님, 아니,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다니. 기회는 주지만 결과는 너희 몫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둘이서 서류들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날 오전 호텔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장애나가 미리 준비해둔 언론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장님, 준비되셨어요? 최상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연단에 섰어요. 3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호텔 의장 윤명화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호텔 경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저는 몇 년 전 회사를 잃고 딸 집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명절마다 수십 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좌석표에서는 제외되어 서빙만 담당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도 노동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 문제로 확대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27분입니다. 남성은 54분이고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노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라임호텔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프로그램 개요가 나타났어요. 1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주차는 조달 및 구매 관리, 3. 4주차는 식자재 안전 및 위생 관리, 5. 6주차는 현장 실습, 7. 8주차는 엑셀 및 데이터 관리, 9. 10주차는 고객 서비스 및 소통, 11. 12주차는 법률 및 권익 보호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육아나 가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분들,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나요? 우선 우리 호텔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력에 따라 정규직 채용도 고려하죠. 또한 다른 호텔이나 관련 업체의 추천서도 작성해 드려요. 의장님,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실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저는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법률 및 권익 보호 모듈은 장애나 법무사님이 직접 담당하실 예정이고 실무 과정은 박태준 전략실장이 총괄할 거예요. 첫 기수는 언제 시작하나요? 다음 주부터 지원서를 받아서 한 달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원은 20명이에요. 지원 자격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나이, 학력, 경력은 상관없어요. 다만 진정성 있는 동기를 가진 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여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의장님,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호텔의 마케팅 수단은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물론 호텔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나요? 첫 해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강의료, 실습비, 그리고 수료생들의 인턴십 급여까지 포함해서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우리 호텔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호텔들, 기업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마지막 질문에 천천히 대답했어요.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은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른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끊어졌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9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의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박태준이 신나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의장님, 벌써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원 문의가 30건 넘게 왔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호텔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애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브리핑 정말 완벽했어요. 언론 반응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전화를 걸어 하늘이와 통화했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응,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와, 할머니 유명해졌네요. 하늘아, 할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멋져요. 그럼 할머니 그림 다시 그려줄게요. 고마워, 하늘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말한 게 맞았어. 정말, 정말 힘들어. 뭐가 힘들어? 회사 상황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어. 은지는 결국 회사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마트에서 시식코너 일하고 있어. 하루 8시간 서서 소시지 구워주고 시식 권해드리고. 힘들지? 다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까칠해. 어떤 사람은 이거 맛없다고 면전에서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계속해? 해야지 뭐. 하늘이 키우는데도 돈 들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태호는 뭐해? 태호 씨도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배송일 하고 있어. 배송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 가서 택배 상하차 하고 오후에는 음식 배달해. 태호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요? 그 태호가요? 힘들어해?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 허리 아프다고 무겁다고 계속 투덜댔는데 이제는 적응한 것 같아. 그래? 어제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수십 명 분량 음식 준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뭘?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왜 그렇게 지쳐 보이셨는지. 은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트 가고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 그런데 집에서는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많이 힘들지?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엄마가 그런 걸 다 해주고 계셨는데 나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 어떻게? 마트에서 시식코너 일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도 하냐는 식으로 봐. 특히 예전 직장 동료들 만나면. 은지가 말을 멈췄어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엄마가 몇 년을 참으셨는데 나는 몇 주도 못 참겠어.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은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태호 씨도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음식 투정 많이 했잖아. 이건 짜다, 저건 맛없다, 접시가 어떻고. 그랬지. 이제는 제가 아무거나 대충 만들어줘도 고마워. 잘 먹을게 하면서 다 먹어. 그리고 설거지도 본인이 해. 정말요? 그 태호가요? 어제는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태호 씨가 밥까지 다 해놨더라고. 계란 후라이랑 라면이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래? 특히 그날 엄마한테 갈 데도 없잖아 라고 말한 것.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죽겠어. 이제 알겠니? 엄마도 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봤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늦었지만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은지야, 엄마가 텔레비전 나온 거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싶어서. 그때 전화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 안부 여쭤봐. 태호 씨가 안부 인사드린대. 태호한테도 안부 전해줘. 그리고 엄마, 하늘이 얘기인데. 응? 가끔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하늘이 보고 싶은데? 그럼 호텔로 같이 오자. 하늘이도 할머니 일하는 곳 구경하고 싶어 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엄마, 그런데. 응? 우리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그럼 언젠가 엄마가 다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은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지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알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럼 됐어. 엄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 엄마가 만든 그 프로그램 나도 지원해도 될까? 뭐? 진짜야.
나도 뭔가 제대로 배워서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은지야, 그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해. 그리고 특혜는 없다고 했잖아.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할 거야. 정말 각오되어 있어? 응. 엄마가 59세에 새로 시작하셨는데 나는 34세잖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은지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지원해봐. 하지만 정말 특혜는 없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바닥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은지와 태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싹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은지와 태호가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의장님.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앉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의장과 지원자의 관계야.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야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규 씨를 불렀어요. 상규 씨, 들어와 주세요. 최상규가 들어오자 저는 소개했어요. 운영총괄 최상규 씨야. 앞으로 너희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게 될 뿐이지. 안녕하십니까? 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규 씨, 이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네, 의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상규가 서류 두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인턴 계약서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두 사람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둘게. 첫째, 급여는 최저시급이야. 특혜 없어. 은지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이야. 셋째, 평가는 매주 이루어져. 다른 인턴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태호가 손을 들었어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상규가 대답했어요. 실무 능력 40%, 서비스 마인드 30%, 팀워크 20%, 성장 가능성 10%입니다. 넷째, 12주 교육 과정 중에 3번 이상 지각하거나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면 탈락이야. 은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계약 해지지. 다른 기회도 없고. 다섯째, 교육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전념해야 해. 태호가 당황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배송일은 그만둬야지. 이것도 일이거든. 하지만 생활비가. 태호야, 선택해.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면 이 기회는 포기하는 거야. 태호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둘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태호가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배송일은 그만두겠어요. 좋아. 그럼 계속할게. 여섯째, 정규직 전환은 보장되지 않아. 12주 후 최종 평가에서 상위 30% 안에 들어야 고려 대상이 돼. 일곱째, 다른 지원자들에게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들키는 순간 즉시 탈락이야. 이 조건에 두 사람이 가장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은지가 물었어요. 공정성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의장 딸이니까 특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마지막으로 교육기간 중에는 인턴십 급여를 지급하지만 최저시급이야. 그리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도 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들 텐데 정말 버틸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규 씨, 다른 조건들도 설명해 주세요. 네. 교육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기본 서비스 교육입니다. 최상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2, 3주차는 식음료 부문 실습, 4, 5주차는 하우스키핑, 6, 7주차는 프론트 데스크, 8, 9주차는 마케팅과 영업, 10, 11주차는 회계와 관리, 마지막 12주차는 종합평가입니다. 각 부서에서 현직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평가도 최종 점수에 반영돼요. 은지가 질문했어요. 혹시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40, 50대 주부 3명, 경력 단절 여성 5명, 전직 군인 2명, 대학 졸업생 8명입니다. 총 18명이죠. 나이대가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더 치열할 거예요. 각자 절박함이 다르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어때? 생각보다 까다롭지? 태호가 대답했어요. 까다롭긴 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저도 동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좋아요. 그럼 정말 할 거야? 둘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저는 박태준을 불렀어요. 태준 씨, 이분들이 새로운 인턴이에요. 박태준이 들어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전략실 박태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분이 너희 멘토가 될 거야. 궁금한 건 태준 씨한테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박태준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첫 주 교육은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1층 교육실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하세요. 박태준이 두꺼운 매뉴얼을 건네줬어요. 호텔업계 기본 지식과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 될 거예요. 매뉴얼을 받아든 은지가 물었어요.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오시면 교육 따라가기 수월하실 거예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가려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은지야, 태호야.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딸, 사위가 아니야. 그냥 직원이야.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최상규가 물었어요. 의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가족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셔도. 상규 씨, 이게 진짜 사랑이야. 특혜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장애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은지 씨랑 태호 씨가 정말 지원했다면서요? 응, 했어. 어떠세요? 기분이 복잡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할 것 같고 잘하실 거예요. 사람은 정말 절박해야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네요. 3개월 후 재기 프로그램 2기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은지와 태호는 결국 해냈습니다. 18명 중에서 은지는 3등, 태호는 5등으로 수료했어요. 둘 다 상위 30% 안에 들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수료식이 끝나고 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어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수료했다고 끝이 아니거든.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하늘이와 함께 오랜만에 집에 가봤어요. 은지와 태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엄마,
하늘이가 은지에게 달려갔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엄마였거든요. 하늘아, 많이 보고 싶었어. 은지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하늘이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어요. 와, 이게 뭐야? 그림 속에는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앞치마와 고무장갑 대신 명찰과 서류를 들고 있었죠. 호텔 의장님 할머니예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그렸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잘 그렸네. 고마워. 그때 은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저녁? 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은지가 저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태호 씨도 와요? 네,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거실로 가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식탁에는 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상석의 말이에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은지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제 자리가 있네? 당연하죠. 엄마 자리예요. 태호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너희가? 네, 은지가 요리하고 제가 설거지 준비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은지가 밥을 떠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프로그램 받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도요. 태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호텔에서 일해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네, 고객 서비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대응해야 하고. 은지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엄마, 다른 교육생분들이 엄마 이야기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 윤명화 의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특히 50대 아주머니 한 분은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하늘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늘이는 뭐가 되고 싶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할머니처럼요. 저는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하늘이가 되고 싶은 거 되면 돼.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너희가? 네, 엄마는 이제 손님으로 오세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해주신 거 이제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엄마 하나만 더. 뭐?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와주세요. 하늘이도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게. 그날 밤 저는 하늘이와 함께 제 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텔 근처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하늘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침대에 눕혀주고 나서 하늘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하늘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애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장님, 3기 지원자가 벌써 200명 넘었대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내일 회의 때 이야기하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호텔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우리 재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성재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테니까요. 프라임 호텔 로비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날까지 프라임 호텔 재기 프로그램 3기 모집.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